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답안 작성 특강 2023년 대비 첫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답안 작성 특강 부분은 이 부분 전체 강의 부분이 어, 7주 혹은 8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5주 6주로 되어 있었지만 책이 한 주 늦게 나오는 관계로 그렇게 조금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하는 강의 내용은 기출문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풀이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작년 문제 부분도 제시했고,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안내 부분 자료도 올려져 있고, 그리고 합격자 답안 첨삭의 이해,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 그 다음 시험지와 답안 작성지가 있습니다. 시험지 답안 작성지, 이 부분은 1주 시험은 제가 문학, 문법, 국어교육에서 각각 내년에 출제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을 지닌 문제를 골라서 그 서술형입니다. 세 문제 다 서술형이고, 그 서술형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실제 듣기 전에 시험을 쳐보고 마지막 주에 이 부분으로 또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2달 동안 여러분이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또 답안 쓰기를 2달 동안 집중해서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건 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리면 첨삭하는 부분은 맨 마지막에 첫 주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묶어서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 했을 때와 2달 동안 열심히 달려서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상승했는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친 시험을 다음 마지막에 치게 되니까 내용 부분은 얼마나 충실해졌는가, 답안 쓰기에서 답안 작성은 얼마나 나아졌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첨삭 부분은 맨 마지막 주에 이 답을 함께 제시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자료에서 보면 다른 자료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앞에 2가지 부분은 기출문제 답안 부분과 교사임용시험 학습 방법 안내, 이 2가지는 제가 12월 17일 날 제시했던 자료이기도 합니다. 제 강의를 안 들은 분은, 그래서 그때 강의를 안 들은 분은 12월 17일 그 강의를 미리 듣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2월 17일 강의에서 임용시험 학습 방법 안내 부분으로 제가 전반적인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하는 내용은 기출문제 부분으로 제 책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작년까지는 프린트물로 대체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본을 해서 책이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본 책으로 하고, 오늘은 기출문제 부분 풀이하는 형태로 2022년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풀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 문제 중에 제가 12월 17일 강의에서 세 문제는 미리 다루었습니다. 세 문제는 문학, 문법, 국어교육 각 한 문제는 미리 다루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생략을 하고 나머지 세부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는 1차 합격자 답안 작성 첨삭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부분은 처음 준비하는 분의 경우에는 뭐냐면 미리미리 답안 작성을 잘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래 공부를 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부분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자료는 뭐냐면 어떤 학생이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재작년이죠, 2021년 대비 시험을 치고 저에게
자기 시험 친 것을 복기를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게 이 자료 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21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에 있는 것은 2022년 시험 치고 또다시 이 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시험 친 부분에서 그 학생이 저에게 답안을 보내면 첨삭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을 첨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학생의 경우도 너무 안타까운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내용에서 보면 6페이지쯤 5페이지 6페이지쯤 그 내용이 있는데 2021년 복귀 부분에 이 학생이 44.67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공부를 했는 내용은 66점 정도 받을 정도의 공부를 했는데 그 답안 쓰기라든지 문제 파악 때문에 알면서도 놓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놓쳤다라고 해서 현재 직강을 듣는 분은 이 부분 자료가 다 같이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표가 안 나는데 인강으로 듣는 분은 컬러로 뽑기 바랍니다. 컬러로 뽑아보면 제가 색깔로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색깔로 구분을 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놓친 부분 그런 부분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비교를 해보면 이 학생의 경우 그 당시에 3년차 2021년에 3년째 공부를 했습니다. 2022년 올해는 4년차 공부가 되죠. 3년차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는 어느 정도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답안 쓰기가 영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보면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일일이 지적을 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다, 점수를 받을 부분과 받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답 쓰면서 필요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진하게 표시된 부분입니다. 밑줄로 진하게 표시된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했죠. 그런 내용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답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만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많고 그 다음 답안 작성에서 보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점수 뒤에 1점이면 1자만 있고 0.5나 괄호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명확하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계속해서 0.5라든지 0, 0.5, 1, 0.5 이렇게 해서 뒷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답에서 공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점수 못 받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를 하면서 군데군데 설명을 하겠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았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받지 못했는가 라고 그 부분을 제시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 학생의 경우 답안 쓰기 부분에서 갖춰야 될 내용을 빠뜨리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 조건이나 세부 내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는 필요 없는 내용, 답안에 밑줄 친 부분이 필요 없는 내용, 핵심만 간략하게 쓰면 되는데 중원 부원에서 쓰는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시험은 양으로 승부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 내용을 알맹이 있게 그대로 내용을 제시해야 되는데 길게 쓴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분량을 비교해 보면 분량이 2021년은 거의 4장 4장인데도 44점 그 다음에 2022년은 3장인데도 66점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의 경우에 보면 뒤에 부분에 0.1이나 0.5 이렇게 붙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많이 줄어들었죠. 다 같이 1.1점으로. 이건 뭐냐? 답안 쓰기가 그만큼 장족의 발전을 했다.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에도 본인은 문제점을 잘 알고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앞에서 66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한 해 만에 22점이 올랐는데 물론 이 부분은 작년 시험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 시험이 쉽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오를 경우 15점에서 한 18점 정도는 제가 오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22점까지 올라서 아주 작년 쉬운 점을 고려를 하면 좀 점수가 많이 향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부분이 하나하나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것은 나중에 문제를 풀고 그 답안과 함께 관련 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기출문제 부분을 보도록 하십시오. 기출문제 중에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보면 이론적인 부분에서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제가 설명 않고 넘어갑니다.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논설문 서기 수업을 마친 후 학생이 쓴 성찰 일지,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쓴 것은 뭔가? 기억이다 라고 해서 기억 논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일. 그래서 기억 논거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소견 논거, 소견 논거와 사실 논거 이 부분이 있는데 소견 논거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뭐냐 하면 작년 답안 작성 특강 교재, 작년에 답안 작성 특강을 했죠. 거기에 보면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안 자체가 소견 논거와 사실 논거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나왔던 부분이고, 두 번째 훑어 읽기 부분이 됩니다. 니은에 보면 초고 쓰고 난 후에 초고를 쓰고는 훑어 읽기와 돌려 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훑어 읽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시험에 다른 부분에 훑어 읽기와 돌려 읽기로 문제를 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 지식에 해당된다. 작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단순 지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뭐냐 하면 문법이나 국어교육은 교재 내용이나 아니면 제가 해주는 자료에서 100% 나옵니다. 그 자료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문학은 교재도 더 많지만 제가 그 작품에서 어떤 해는 우리가 그 이론에서 다루는 작품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는 한 작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청준의 작품, 그 부분은 제가 실제 강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작품이고 나머지는 다 다루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이 부분에서 기출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훑어 읽기 부분인데 우리가 초고 쓴 다음에 돌려 읽기는 뭐냐 하면 여러 사람이 돌려보면서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다, 수정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돌려 읽기고, 훑어 읽기는 빨리 훑어보는 겁니다. 초고를 쓰고 나서, 왜냐하면 초고를 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시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이건 나중에 보면 단순 암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번 부분, 어문 변동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음을 읽고 기억내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해서, 어문 변동은 어문론적인 조건 환경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변동 조건 환경 중에 3, 4처럼 어문론적인 정보에 대해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형태론적인 정보, 어문론적인 부분 외에 우리가 어문 형태라고 했을 때 어문의 단위는 뭡니까? 어문에서는 자음, 모음에 해당되는 것, 음절에 해당되는 것, 어문 변동에 해당되는 것, 이런 영역이 어문론 영역입니다. 형태론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어법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타생어, 합성어의 조어법에 해당되는 것, 단어 품사에 해당되는 부분, 품사, 그 다음에 형태소에 해당되는 부분, 이 세 가지가 형태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태소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조어법, 품사 등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 답안 내용으로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형태론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1, 2에서 보듯이 음성적으로 유성자음인 유언과 비음에는 경음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근데 3, 4에서는 경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했고, 1과 비교되는 것, 딸기, 삼지, 안개, 걸쟁이, 땜장이, 이런 경우에 1번은 안 일어난 예입니다. 1번과 대비되는 게 뭐냐? 3번입니다. 가을비, 그 다음에 숨구멍, 방구석, 이런 경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에서는 어떤 조건이, 어떤 형태론적 조건이 있는가? 그래서 딸기, 삼지, 안개, 요건 단일어입니다. 걸쟁이, 땜장이, 자랑질, 요것은 뭡니까? 파생어, 파생어이다. 그 다음에
3번을 비교하면 가을비, 숨구멍, 방구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뭔가 이 부분을 하자면 형태론적인 정보로 하자면 합성명사 혹은 합성어 이렇게 해서 합성명사가 될 때 일어나는 부분이다. 혹은 합성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래서 합성명사 혹은 합성어로 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과 비교할 때 잠도, 돈도, 깬다, 간다 요거는 어감과 의미 사이입니다. 어감과 의미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여기는 아이를 안다, 다락에 숨다라고 할 때 이런 경우 안다, 숨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건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이를 안다 라고 할 때 깬다와 집에 간다와 달리 이 부분의 경우 용언의 어간 끝부분이 그러니 잠도 돈도 하는 것은 체험과 조사입니다. 체험과 조사에서는 안 일어나는 부분인데 비와 비교했을 때 용언 어간에 깨다에서 깬다 가다에서 간다 하면 기본형이 뭡니까? 용언 어간의 기본형이 깨다 가다입니다. 그런데 4번은 안다라고 하면 안다가 기본형입니다. 용언 어간에 뭐가 있습니까? 니은이 있는 부분이다. 위에 비와 비교하면 깨다라고 얼핏 눈으로 보면 같아 보입니다. 눈으로 보면 같아 보이는데 깨다는 깨다 뒤에 니은이 와서 다가 되었습니다. 깨다가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안다는 안 뒤에 다가 왔습니다. 니은이 따로 오는 게 아니고 안다 이렇게 되어서 이게 기본형이다. 그럼 여기는 용언 어간에 어간 끝부분에 니은이 없고 여기는 어간 끝에 니은이 있을 때 그래서 차이 부분으로 보면 용언 어간 말 비음디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경험화 조건 환경은 단순한 비음디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도 깨다라고 하면 형태로 보면 깬다 하면 이것도 비음디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 용언 어간 말음 용언 어간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간 말음의 니은 여기는 어간 말음으로 하면 깨 모음입니다. 니은이 아니고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용언 어간 말 비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단순합니다. 이 부분은 단순한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문제를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문제에서 이번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가 경험화라고 할 때 경험화 된소리 대기라고 하죠. 된소리 대기인데 이 부분은 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넓게 그래서 보면 넓은 의미로 보면 경험화라고 할 때 일반적인 된소리 대기 플러스 사이소리 부분 사이소리의 된소리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원래 문제가 이 부분 개념 넓은 의미 그러니까 2번 문제는 이 부분에 입각해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3번 용례는 실제로는 뭡니까? 시어첨과 사이소리입니다. 3번 용례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사이소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된소리 대기 부분도 있지만 사이소리의 된소리 대기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3번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좁은 의미에서는 뭐냐 하면 경험하다 된소리 대기다 라고 할 때 사이소리를 제외하는 부분 사이소리를 제외한 된소리 대기를 경험화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소리를 제외해버리고 여기는 사이소리 포함된 된소리 사이소리 된소리 포함했지만 이걸 제외한 된소리 대기 부분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험화라고 할 때 우리가 2번 부분을 먼저 생각하면 일반적인 경험화 2번 이의 의미로 어떤 용례가 있는가 라고 해서
보통 이 부분의 경우 안울림과 안울림 소리,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에서 된 소리가 나타난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처음과 조사, 어감과 어미, 어근과 접사 이런 부분이 다 나타납니다. 조건이 맞으면. 앞말 끝소리의 안울림 소리, 뒷말 첫소리의 안울림 소리. 예를 들면 책도 이렇게 말하면 책도 이렇게 되지요. 이러한 부분의 경우, 그래서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이게 이런 예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간 어미 혹은 어간 어미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고 어근과 접사 사이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용례가 1번이고, 두 번째 니은 미음 뒤에 니은 미음 플러스 안울림 소리가 올 때, 그러니까 원래 된 소리 되기는 안울림 소리 플러스 안울림 소리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1번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1번이 일반적인 예인데, 미음 뒤에 안울림 소리, 이게 바로 뭡니까? 앞에서 안따 넘따 이런 예, 안따 넘따와 같은 이런 용례가 니은이나 미음 뒤에서 안따 넘따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용례도 된 소리 되기로 본다. 이건 일반적인 예와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니은 미음은 울림소리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관형사형 리을 뒤에 안울림 소리가 올 때, 이런 경우 나는 어디에 갈 수 없다. 그 사람을 갈 수라고 할 때 이 경우 리을 뒤에, 관형사형 리을 뒤에 이게 수, 어디에 갈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모른다. 알지라고 할 때 알지 하면 알지, 알다 뒤에 지, 관형사형 리을 뒤에 이것이 왔습니다. 이것도 조건은 뭔가? 안울림 소리, 여기는 맞는데 여기는 관형사형 리을은 울림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 네 번째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안울림 부분에서 한자어 리을 뒤에 플러스 디귿 시읒 디귿 지읒 올 때, 이런 용례도 된 소리가 됩니다. 용례에서 보면 우리가 갈등,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갈정, 불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똥, 정, 소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어 리을 뒤에, 여기도 조건이 한자어 리을 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4번은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안울림 소리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 갈등, 갈정, 불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는 어떻게 보면 갈등과 같은 경우, 이건 뭐냐, 원래는 갈은 뭐냐면 칙, 등은 등나무, 갈등은 왼쪽으로 감겨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겨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게 갈등입니다. 그런 의미라면 이것은 뭐냐, 원래 보면 한자어로 보면 합성어, 명사와 명사 사이에 온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보면 명사,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된소리 되기, 현재 정상 나타나는 음 변동으로 보면 된소리 되기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논란이 뭐냐, 앞에서 한자어로 보면 이게 합성어, 합성명사에서 나타난다. 합성명사에서 리을 뒤에 이게 나타나면 뭐가 됩니까? 사이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된 소리이다, 된 소리인가 아니면 사이 소리인가, 이게 조금 모호한 부분, 그래서 한글 맞춤 부분에서 별도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된 소리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조금 많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용례가 있다. 그러면 사이 소리에서는 뭐가 있는가? 사이 소리 부분에서 나타나는 용례, 앞에서 우리가 보면 사이 소리 부분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사이 소리 현상이라고 할 때 촛불, 이렇게 할 때 촛불은 모음 뒤에 이런 부분의 경우 첨가로 보면 디귿 첨가가 됩니다. 촛불이라고 할 때 이건 두 가지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이 부분을 발음을 할 때 촛불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촛불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촛불로 발음하면 이 부분의 경우에는 디귿 혹은 시어 첨가, 디귿 첨가 되고 여기서 첨가가 되면서 다시 또 뒤에 경음화가 일어났다 라고 할 수 있고, 촛불에서 이 부분에 단순하게 촛불 이렇게 된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뒤에 부분에만 첨가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리에서 후두는 뭐냐, 소리를 강하게 하는 부분으로, 그게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후두음 첨가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후두음 첨가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뭐가 되는가? 이런 경우에도 이것도 소리 자체로만 보면 이런 예를 앞에서 우리가 뭐냐면 가을비, 숨구멍 이렇게 할 때 되듯이 이 부분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걸 위로 보면 첨가이지만 이렇게 본다면 이건 왜 경음화라고 보지 않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촛불 이런 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 제시되는 부분에 후두음 첨가가 되는 부분, 예를 들어 길가 이런 부분이, 아니면 여기 종류가 있습니다. 가을비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길가, 가을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건이 모음 뒤에 모음 플러스 그 뒤에 보면 안울림 소리, 여기서는 우리가 사이 소리라고 할 때 사이 소리 조건은 뭡니까?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다. 앞의 경우 울림 소리이고 뒤의 경우 안 울림 소리일 때 사이 소리가 보통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사와 명사, 울림 소리라고 할 때 모음 부분이 울림 소리입니다. 울림 소리와 안 울림 소리, 이런 경우에 일어났다 라고 하면 이런 조건이 됩니다. 이것은 앞에 오는 부분이 촛불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모음이었고, 여기는 길가, 가을비, 숨구멍 이런 예들은 뭐냐, 여기는 자음인데 울림소리, 울림소리이긴 하지만 울림소리인데 자음, 여기는 울림소리인데 모음, 앞에 오는 부분이 모음과 그 다음에 안 울림소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울림소리, 자음 울림소리가 있습니다. 미음, 니은, 이응, 리을 뒤에 안 울림소리가 온다. 현재 우리 시험에 제시된 예가 이런 예라는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느냐, 우리가 경음화라고 했을 때 이렇게 두 번째 개념으로 좁은 의미로 보면 경음화는 된소리 이런 예, 이건 뭐가 됩니까? 사이소리 예,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사이소리 아니다, 이런 경음화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관점으로 보면, 사이소리를 제외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게 사이소리였나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된소리 대기였나 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는 뭐냐, 1번 개념이 적용되었다.
된소리대기라고 할 때 사이소리에 나타나는 된소리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그걸 전제로 하고 봐야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소리에 이런 용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외에 모음 뒤에 니은 미음이 올 때, 모음 플러스 니은이나 미음이 온다 라고 할 때, 요건 이 부분도 조건을 보면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라고 했는데 여기도 울림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조건이 다르다. 그래서 모음 뒤에 이렇게 되는 게 뭐냐, 잇몸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잇몸, 이렇게 하면 이 형태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과 같은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콧날, 코 뒤에 날 하면 니은 되지요. 여기서는 콧날 할 때 이런 경우에 이 부분에서 니은이 덧붙는다. 콧날 이렇게 했을 때 잇몸, 콧날 이런 용례가 있는데, 모음 뒤에 니은 미음이 올 때 니은이 첨가되는 부분, 이런 용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첨가, 자음 뒤에, 자음인데 자음 가리지 않고 자음 뒤에 니은이 첨가되는 예가 있습니다. 자음 플러스 이로 시작하는 거, 이나 반모음 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집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집일에서 다시 집일로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에서 일에서 니은으로 이렇게 첨가되는, 자음 뒤에 이가 올 때 이렇게 나타나는 예. 마지막으로 디귿과 니은이 첨가되는 예, 깻잎, 나뭇잎 이런 경우, 깻잎, 나뭇잎 이렇게 되는데, 제가 좀 질서 없이 여기 순서가 바뀌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 앞에 오고 여기 앞에 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깻잎 이렇게 하면 디귿 플러스 니은이 첨가되었다. 깻잎, 나뭇잎 이렇게 할 때 여기 1차적으로 디귿 첨가되고 또 다시 니은이 첨가되고, 그래서 디귿 니은 첨가되는 용례. 사이소리에 보면 이런 용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소리 중에 경음화와 관련되는 부분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시험에 나온 것은 이 부분입니다. 길가, 가을비, 숨구멍. 촛불의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이것도 촛불하면 뒤에 부분은 경음화가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음화가 일어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의 경우 또 소리 자체로만 보면 이것도 역시 이런 기준에 의하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제를 낼 때, 이분은 경음화라고 했을 때 넓은 의미의 경음화로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그런 의미가 있어야 원래는 더 명확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여기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경음화, 일반적인 경음화라고 할 때 이 의미로만 보면, 좁은 의미로만 보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형태로 할 때 이런 용례만 든다는 겁니다. 이건 보통은 사이소리에서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조차도 한글 맞춤법에 분리를 하고 있고, 이건 또 사이소리에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학생들이 사이소리와 경음화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했던 학생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왜 나왔지? 답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런 조건, 위에 있는 넓은 의미라는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 오류가 아닌가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2번의 좁은 의미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경험하냐? 이건 사이소리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달리 볼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넘어갑니다. 3번에서 보면 불규칙 활용 부분. 그래서 불규칙이다라고 할 때 어간이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그래서 우리가 규칙 활용이다라고 할 때
용언이 활용한다는 것은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할 때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어간 뒤에 변화가 있어도 보편적 규칙으로 가능하면, 보편적 규칙이면 뭐냐? 규칙으로 본다는 겁니다. 보편적 변화면 규칙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규칙은 뭡니까? 불규칙은 어간 어미가 결합할 때 변화가 있고 보편적 규칙으로 이거 설명이 가능하다. 설명이 안 된다. 설명이 안 될 때 뭐가 됩니까? 불규칙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규칙과 불규칙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규칙 불규칙을 볼 때는 기본형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본형을 뭐로 보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에 이러다라고 할 때, 이 이러다의 경우에는 중세국어에 이러다와 이러다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게 중세였고, 근대에 오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지 이러다와 이러다 다 있었습니다. 현대에 오면서 이것은 뭐가 됐는가? 기본형을 이러다라만 기본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러고라고 할 때는 이게 오는 겁니다. 이러다 뒤에 이러러가 올 때는, 이러다 뒤에 어가 올 때, 그래 고가 오면 이러다 뒤에 어가 올 때, 이 부분은 뭐냐? 이러러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걸 갖고 왔습니다. 기본형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중세 근대까지는 두 가지가 다 규칙이었다. 왜? 기본형을 두 가지로 봤기 때문에. 기본형이 두 가지이니까 이때는 이것이 온다, 이때는 이것이 온다. 근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대도 규칙이었다. 근데 현대에 오면서 뭐냐? 기본형을 이러다 중에 이건 기본형 탈락입니다. 탈락시켜버리고 이러다만 하니까 이러고 이러니 이런 경우는 관계없는데 이러다 뒤에 어가 오니까 이러러가 되더라. 이건 왜 그런가? 중세 근대 뿌리부터 따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 근데 현대로만 보면 이거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기본형을 두 가지에서 하나로만 하다 보니까 이러러 하면 불규칙이 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그 흐름에서 제가 이것도 수없이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세국어에는 러 불규칙이 없습니다. 러 불규칙이 따로 없다. 러 불규칙이 없지요. 이 부분이 없는데 근대에 오면 러 불규칙이 생겨나고 현대에도 러 불규칙이 있습니다. 중세에서 우리가 보면 이런 러의 경우, 예를 들면 달하다 뒤에 아가 오면 이것은 뭡니까? 달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몰하다 뒤에 아가 오면 몰라, 달아, 몰라, 이런 부분처럼 니르다 하면 니르,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납니다. 똑같은 형태인데 그런데도 이 부분은 규칙이다. 그런데도 이 부분의 경우 달하다로 달아가 되기도 하고 몰라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인데, 하나는 리얼 뒤에 이응이 와서 아래 아가 탈락하고 아 탈락은 똑같습니다. 아가 탈락하고 여기에서는 리얼이 더 붙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아가 탈락하고 여기 아래로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규칙이다. 이건 뭐냐면 중세국어에는 둘 다 탈락이다. 아 탈락으로만 보고 규칙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탈락으로 규칙이다.
그럼 왜 규칙이냐? 이 부분에서는 이에 대비되는, 이것이 탈락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탈락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 보편적 규칙이다. 그런데 근대국어에 오면서 우리가 따르다, 치르다 이런 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달하다에서 근대국어에 오면 달하다 부분에서 아가 오면 이때는 근대국어에서는 뭐가 되는가? 달하에서 달라로, 모르다에서 몰라로 이제 똑같아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같아져서 여기서는 이것은 탈락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시대에는 뭐냐면 따르다라는 말이 생겨 있습니다. 따르다. 따르다는 뒤에 아으가 오면 뭐가 됩니까? 따라가 됩니다. 따라. 이것은 뭐냐? 이게 규칙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으니까 이건 뭐냐? 불규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중세에는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탈락. 따르다 하면 따르다 뒤에 탈락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우 규칙 활용이고 불규칙 활용이 된다. 이걸 불규칙으로 만들려면 따르다나 치르다라는 말처럼 그런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규칙에 해당되는 이런 말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오면 달라, 몰라 등등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런 용례들은 따르다나 아니면 치르다, 시험 무엇을 치르다라고 할 때 이런 두 가지 용례가 규칙입니다. 규칙이고 그 다음에 앞에서 리얼 달라, 몰라 등 달라라든지 아니면 몰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는 것은 뭐냐? 이건 불규칙입니다. 불규칙이 되는 것은 뭐냐? 규칙이 있을 때 그것과 다른 게 불규칙이 되는 겁니다. 규칙이 있을 때 다른 것. 그 여기는 규칙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겁니다. 이런 단어가 없으니까, 이런 단어들이 없으니까 이 자체가 탈락이 일어나는 것은 같다. 규칙이다. 왜 규칙이냐? 이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이런 용례로 바로 따라처럼 이렇게 바로 제시되는 예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달아처럼 이렇게 되어버리고 하나는 몰라처럼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달아다에서 나라 말은 중국의 달아처럼 이렇게 되는 예가 있으면 뭐가 되는가? 이게 규칙이니까 이게 불규칙이다. 이게 불규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 근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대부터는 불규칙이다. 중세는 규칙이다. 제가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아주 작년에 이러다와 함께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그래서 뭐냐, 그 불규칙은 항상 규칙이 있고 그게 벗어났을 때가 불규칙이다. 이걸로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부분. 그래서 이럴다와 이러다 이 두 가지 용례 부분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럴로 분석하게 되면 이건 뭐냐, 원래 앞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중세 근대에는 두 가지가 다 기본형이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다. 이럴과 이러가 있다. 4번 문제 넘어갑니다. 기억니에 해당되는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시오. 이건 생략합니다. 너무 단순한 문제고 이 문제는 거의 틀린 부분이 없었습니다. 5번 가는 면담 수업을 위한 교과서 다는 일부이고 나는 교사가 다는 재구성을 분석한 내용이다. 나를 활용하여 가를 재구성하는 방안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단원을 재구성한다 라고 해서 어떤 단원이 있을 때 학습 목표에 맞게 목적에 맞게 질문을 구성하여 면담을 수행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가에서 1번 자신이 일하고 싶은 분야를 탐색하고 면담 대상자를 정해보자. 면담 대상자 정하기. 2번 이를 바탕으로 탐색 목적에 맞게 면담 질문을 마련해보자. 면담을 하려면 일단 대상자 정하고 그 다음에 면담 질문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면담 진행, 4번은 친구들과 공유하기.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나에서 보면 가에 적용된 화법 교수학습 방법을 나의 1에 근거하여 나의 1, 가는 화법 교수학습 방법 차원에서 볼 때 학습자의 경험 세계에서 수용 가능한 화제를 활용하여 과제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습자 경험 세계, 학습자가 경험 가능한 부분에서 뭘 설정하는가? 과제를 설정한다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특히 학습자가 면담 수행을 머릿속으로 연상하거나 가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담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에서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에 적용을 하면 1에 근거하여 이렇게 직접 면담을 하게 하는 부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화법에서 대화적인 활동, 실제 화법에서 대화를 나누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재적 수행법, 세 번째 실제적 수행법, 그 다음에 네 번째 모의 수행법. 여기서는 연극, 그래서 모의 연극 부분으로 그래서 연극 부분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적 활동은 대화 위주로 이루어진다. 내재적인 부분은 실제 하는 부분이 아니고 2번과 3번은 이렇게 반대가 됩니다. 내재적인 부분은 뭐냐? 내재적인 부분은 마음속으로 내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2차 부분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앉아 있으면서 직접 소리를 낼 수 없으면 마음속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할 부분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내재적 수행법이다. 근데 여기는 직접 면담을 해서 이런 것은 뭐냐? 실제적인 수행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기서는 실제적 수행법이 이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우리 자료에 보면 이 실제적 수행법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직접 경험,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가능한 세계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제 활동하는 대화, 이 부분이 바로 뭐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화법에서 실제적 수행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의 이에 근거할 때 학습활동 전체 구조 차원에서 활동 1과에는 면담 전단계 활동, 3은 면담 중단계, 4는 면담 후단계이다. 그 하위활동의 단계성을 고려해 사전조사 활동을 추가한다 라고 했는데, 2에 근거하여 기억에 들어갈 활동을, 나의 3에 근거하여 니은에 들어갈 활동을 2에 근거해서 기억에 들어가는 부분이 뭔가? 일하고 싶은 분야나 작업을 탐색한다. 그리고 면담 대상자를 정해보자.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뭡니까? 면담 대상자 정하기. 위에 1번에 위에 잘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직업을 탐색하고 면담 대상자 정하기. 그러면 면담 대상자 정하기 부분에 해당된다 하는 점. 그 다음에 3에 근거하여 니은에 들어갈 내용. 3 부분에서 보면 활동 2는 진로를 탐색하는 목적에 맞게 질문을 준비하는 활동이야 하므로 질문을 만드는 활동에 대한 상위인지 활동. 상위인지가 뭡니까? 스스로 조절 점검하는 것. 상위인지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조절 점검, 그 활동을 상위인지 혹은 초인지라고 합니다. 그래, 인지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인지라는 것은 뭔가?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스스로의 읽기 과정이나 말하기 과정이나 듣기 과정에서 스스로 조절하고 점검하는 그런 활동들을 인지 과정, 초인지 과정, 상위인지 과정 이렇게 말합니다. 초인지, 상위인지 같은 말입니다. 또는 메타인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작성한 내용을 질문으로 만들어보자. 질문으로 만들었으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조절하고 점검하는 것, 이런 활동이 포함됩니다. 질문이 적절하냐?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에 맞는 질문인지 점검해보자.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 이런 부분 활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 부분이 되었죠. 그러면 이 5번까지 문제에서
앞서 보았듯이 우리 제가 제시해준 학생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5번까지만 앞에서 보면 소견 훑어읽기 이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맞고 합성어와 용언 어간 여기 용언 어간이라고 했을 때 용언 어간으로 보면 맞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용언 어간 말 끝부분 용언 어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앞에서 안따라고 할 때 안 뒤에 다가 왔는데 안따라고 하면 이건 기본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깬다라고 할 때 깨다 뒤에 니은 뒤에 다가 왔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 이게 어간입니다. 여기는 관형사형 의미 부분에 해당됩니다. 관형사형 의미 미안합니다. 그 현재 시제에서는 말 의미 현재 시제에서는 말 의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니은 다 말 의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이 자체가 이 부분 어디까지나 만약에 관형사형으로 하더라도 관형사형 의미가 되고 여기도 선어말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더라도 어간만으로 하더라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언 어간 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겠지만 이 부분의 경우 니은다로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의미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어간은 뭐냐? 요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래서 어간만으로 하더라도 답을 맞게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2점인데 엄격하게 하면 0.5점 정도를 깎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2점으로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답을 쓸 때 치밀함을 기할 필요가 있다. 1월과 1월은 다 맞게 제시되었고 그 다음에 한어부의 화강도 맞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방금 살펴봤는데 활동중심 교수학습 실제적 수행법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했죠. 여기에 해당되는 실제적 수행법인데 활동중심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면 앞에 1점 0점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를 보면 학습 목표가 면담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학습 활동에서도 면담의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3점이 될 설명 부분으로는 어느 정도는 실제적 수행법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왜? 실제적 수행이나 활동이나 활동 중심으로 하는 것도 실제적 수행의 의미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뭐가 되는가? 1점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1점, 0점 이렇게 해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줄 수도 있겠다. 혹은 0점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논란이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맞게 하면 3점, 틀리게 하면 2점. 이렇게 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그걸 다 표시를 해놨죠. 여기에 따라서 답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에 보면 학습 독서를 지도하기 위해 글 구조 활용하기 전략을 사용하여 내용을 종합하고 정리할 수 있다를 목표로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 자료로 사용할 한국 지리 교과서의 글들이고 나는 활동지이다. 그 보면 화산 지형, 카르스트 지형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 지형, 카르스트 지형 종합 정리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속에 이건 문제는 길어보니 단순한 문제입니다. 가의 화산 지형 글 전체에 나타난 설명적 글의 구조. 설명적인 글에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가의 경우는 뭔가? 라고 할 때 가의 글은 수집 구조이다. 화산 정보를 구체화하여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상세화한다. 이게 답입니다. 수집 기술 구조 혹은 수집 기조. 그 다음에 구체화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게 한다. 이런 부분으로 각각 1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대한 부분. 나의 종합 정리에 전체적으로 활용된 것은 뭔가? 종합 정리 부분에 보면 차이점 부분이 있고 종합 정리 부분 돼 있죠. 차이점으로 드러나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종류,
또 지형활동, 공통점, 차이점 이걸 함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을 비교 및 대조 구조로 드러냈다.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부분.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2번은 공통점이다. 그래서 2에 해당되는 것은 공통점 부분이 제시가 된다 하는 점. 그래서 공통점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다 라고 해서 2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뭔가? 바로 비교 대조 구조이다. 비교하고 대조하는 구조. 이 부분은 뭐냐? 둘 이상의 비교 대조에서 공통점 차이점을 잘 드러낸다. 비교 대조하여 이해와 회상을 쉽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수집 기술 구조. 이것도 다 기본 이론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요? 비교 대조 구조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설명하는 그런 구조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의 일부입니다.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럼 7번 문제.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을 구상한 내용. 나는 수업 후 교사 협의회에서 나눈 대화. 가와 나를 읽고 쓰기 수업에 대해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글쓰기 수업 구상이다 라고 했고, 가에서 평가 중점을 참고하여 기획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평가 중점. 가의 평가 중점에서 보면 지엽적인 쓰기 지식을 치중하기보다 한편에 완성한다. 다면적 피드백 원리를 드러낸다 하는 게 교수학습 중점이고, 평가 중점에는 평가 주체를 교사, 학생, 친구들로 다양화하고 통합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기억에 들어갈 내용을 쓰고, 통합성의 원리가 고쳐쓰기 단계에서 니은을 통해 구현되었다. 통합성의 원리는 뭔가? 이 부분에서 쓰는 것과 글을 쓰는 것과 평가하는 것을 함께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설명 방법을 사용해 글을 쓸 때 글을 쓰면서 쓰는 것을 평가하는 것. 서기와 서기에 대한 평가하기. 평가하기는 뭡니까? 읽기입니다. 서기와 읽기가 통합되도록 제시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답안에 제시되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을 통해 구현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 서기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세부 내용 속에 초고 수정하기 부분 학생들은 완성한 글을 친구들과 돌려 읽고 평가 기준표로 하는 피드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된 활동은 뭔가? 글을 썼다, 초고를 썼으면 그걸 읽어주는 거, 읽고 평가하기는 뭡니까? 읽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성이 적용됐다는 겁니다. 자, 기억 부분에 먼저 들어가려면 평가 중점의 평가 주체를 고려하여 자신의 쓰기 과정에 기억에서는 내용에서 내용 생성, 내용 조직 부분까지 표현하기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평가 주체를 고려하게 되면 자신의 쓰기 과정에 스스로 평가를 한다를 제시한다. 그래서 자신의 평가 과정에 스스로 평가하는 것, 평가 중점을 고려할 때 교사, 학생, 자신, 친구들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는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다 하는 부분. 또 고쳐쓰기의 니은에서는 초고 수정의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중에 동료들이 평가 기준표로 초고에 대해서 동료들이 평가해 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통합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쓰기, 읽기, 평가라는 게 읽기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럼 디귿에 들어갈 내용, 디귿 부분에 선생님께서는 협동작문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해서 협동작문이 뭐냐? 협동작문의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작문이 무엇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으로, 협동작문, 그래 작문과정은 낯선 영어로서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협동작문이다 모든 단계에 다 협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여러 가지 단계 중에 한 단계라도 협동이 이루어지면 그게 협동작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단계라도 협동 작업을 하였다면 협동작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의 경우 계획하기, 고쳐쓰기, 계획하기에도 협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쳐쓰기에도 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동작문이 된다라는 의미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지식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국어교육과 교재 부분의 내용을 보면 이 세부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8번 문제. 다음은 단어와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세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단순한 문제입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관형사는 관형어로 쓰인다. 문장에서 격조사와 결합하여 여러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도 쓰인다. 그리고 단어만 문장 성분으로 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우리가 보면 주어의 형성 방법, 그 다음에 목적어의 형성 방법, 보어의 형성 방법 등등 다양한 부분에서 형성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어라고 할 때 체언의 조사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처럼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단어 부분에서 단어와 문장 성분의 연관성이다 라고 할 때 단어가 그 자체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기도 하고 단어 그 자체로 문장 성분이 된다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단어의 체언 뒤에 조사가 와서 그렇게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간 뒤에는 어미가 결합해서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간 어미 뒤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라고 해서 예를 들면 명사구, 아니면 부사 두 개가 합쳐진 부사구, 관형사가 두 개 합쳐진 관형사구, 구를 통해서 형성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절을 통해서 형성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단어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중에 여기서는 뭐냐, 1번에 소적세가 구설피 운다라고 할 때 이 1번 부분 용례에서 구설피라고 할 때 부사, 여기 부사라는 단어 하나가 되는 예가 되겠고, 갈하니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이렇게 하면 눈이 부시도록 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절이, 이런 경우 절이 눈이 부시다라는 절이 안겨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 눈이 부시도록 하는 부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꿈처럼 하루가 지나갔다. 하루가 꿈처럼 지나갔다. 꿈처럼 하는 것이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2, 3에서 부사는 각각 뭔가, 2에서는 눈이 부시도록, 3에서 부사는 꿈처럼이다 하는 점. 부사는 모두 부사이다라는 문제가 답이 참이 될 수 없음을 2, 3의 예를 통해 설명하라. 이런 구설피라는 부사가 되었다. 이럴 경우 구설피라는 부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례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듯이 가을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푸르다. 가을 하늘이 푸르다라는 문장 속에 이 문장이 들어가 있어. 이런 경우 절이 결합된 형태로. 그 다음에 3번의 경우, 그래서 여기 오는 것이 이런 절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꿈처럼 하루가 지나갔다 했는데, 하루가 꿈처럼 지나갔다 해도 관계없고 꿈처럼으로 하더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문장 순서가 도치가 됐습니다. 꿈처럼 하루가 지나갔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체언 뒤에 조사가 결합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제시가 되었다. 꿈처럼은 체언 뒤 부사격 조사가 결합하여 부사가 되었다. 그래서 부사어는 모두 부사라는 명제는 참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법 문제가 작년에 모두 쉬웠습니다. 쉽고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가 있습니다. 9번은 고전문법 부분인데, 고전문법도 이 문제 자체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문제 자체가 아주 쉽게 제시가 되었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 문법 부분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9번에 가는 중세국어 선어말 의미 도에 관한 설명이고, 나는 이들 선어말 의미가 결합되어 있는 중세국어 문장이다.
가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결과를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내용 속에 가의 경우 오, 도에 대한 그런 설명 부분에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된다. 도는 화자의 감탄적인 느낌, 오는 서술격 조사 뒤에 로로 교체한다. 도 역시 교체한다. 선언음 오 뒤에서 종결음이 다는 라로 교체된다.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나에서 보면 선우태자 1호라 라고 할 때 선우태자 뒤에 이 서술격 조사입니다. 이 오라 오인데 여기서 뭐냐, 오인데 로로 바뀌어서 1호라 이렇게 된, 오가 로로 바뀌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대 가장 어린 사람이 로다 할 때 뒤에 보면 사람이 도다, 사람 뒤에 이 도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앞에서 이것은 뭐냐, 오가 로로 바뀐 것이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도였는데 도의 형태에서 로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어말 음이 오, 선어말 음이 오이고, 이것은 뭐냐면 감탄의 선어말 음이, 선어말 음이로 도가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 도, 문장에서 보면 사람이, 그대 가장 어린 사람이 도다. 도 중세국에 사용되던 감탄의 선어말 음이었습니다. 도가 여기서는 뭐냐, 이 모음 뒤에서 디귿이, 이 뒤에서 디귿이 뭐로? 리얼로 바뀝니다. 여기는 이 뒤에서 디귿이 리얼로 바뀐다. 그래서 이것은 어문 변동에서 보면 디귿의 유음화, 어문 변동에서 보자면 디귿이, 이 모음 뒤에서 디귿이 유음화되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선어말 음이 오이다. 그럼 선어말 음이 오라고 할 때 형태를, 교체 이전의 형태를 쓰고 오이고 도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기억의 선어말 의미를 그렇게 분석한 근거를 세 가지 서술하라. 그러니까 오와 도를 찾는 게 여기 아마 1점이 될 겁니다. 1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각각 그 뒤에 부분에 세 가지, 기억의 선어말 의미를 그렇게 분석한 근거 세 가지, 오로 분석한 근거가 뭔가, 1번, 2번, 3번이 위에 답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우려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에 오와 도는 교체 환경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까지만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5쪽 오른쪽에 오는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는 이렇게 해서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된다. 주어가 1인칭일 때 사용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답이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오는 서술격 조사 뒤에 로, 이다가 서술격 조사 뒤에 오에서 로로 바뀐다. 이 두 번째 답도 여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오는 뒤에서 종결음이 다가 라로 교체가 된다. 이것도 역시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예문 속에 다 제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쉽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 뒤에 부분에 필요하다까지만 제시하고 없애버리면 이 문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앞에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쉬운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을 읽고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 앞에서 보면 화자 정서다 라고 했을 때 화자의 정서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는 정서는 곧 그 작품에서 드러나는 주제, 시에서는 정서가 곧 주제입니다.
정서 부분에서 시적 공간을 제시하고 화자의 정서와 연결지어 제시하라. 그 다음에 화자와 의원의 정서적 교감을 일으키는 소통 방식 두 가지를 작품 속 어구를 활용하여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 보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시적 공간은 뭔가? 대비되는 시적 공간, 반드시 대비는 상반되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북관에 혼자 알아 누워서 북관과 상대되는 것이 고향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비되는 공간은 북관과 고향이다. 고향은 정주, 평안도 정주. 북관과 평안도 정주이다. 정주는 고향이다. 북관은 타향으로 혼자 앓고 있는 외롭고 쓸쓸한 공간, 정서가 외롭고 쓸쓸하다. 그 다음에 평안도 정주는 고향으로 다정하고 따뜻한 공간, 이렇게 쓰면 대비되는 공간의 의미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통 방식에서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고향이 어디냐? 어디이다. 아무 것이 아느냐? 그래서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대화를 통해서, 대화 혹은 언어 표현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두 번째는 웃음, 두 사람이 다 웃는다는 겁니다. 넌저시 웃음을 띠고, 그래서 의원은 빙긋이 웃음을 띠고, 의원은 또다시 웃음을 띠고, 웃음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 하는 부분. 세 번째는 맥을 잡는 손, 맥을 잡고 서로 손을 신체 접촉, 촉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이 학생의 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답을 살펴보면 6번에서 화산지형 걸전체 설명적 거래 구조형 수집 구조 맞습니다. 동일한 청유의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된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상세화한다, 구체화한다 라는 부분으로 보자면 1점을 줄 수 있고, 순차적이다면 1, 2, 3, 4 이런 부분이 되어서 우리가 시간적 순서 부분으로 보자면 조금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점이 될 수도 있고 0.5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점. 비교 대조 구조는 맞습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학생은 자신의 서기 수행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기록한다. 학생의 자기 수행. 두 번째, 글에 대해 친구들이 다면적 피드백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러한 내용이 고쳐서기에 반영되는 협동작문이 이루어졌다. 협동작문에 대한 설명.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디귿에 들어갈 내용 협동작문에서는 한 편의 글을 공동으로 창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의 글에 대해 친구들이 다면적 피드백이 되어 모든 별 협의 및 고쳐서기가 이루어진다.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에 설명했듯이 한 편의 글을 공동으로 창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협동작문은 한 단계만 되더라도 협동작문이다 라는 설명이 핵심인데 그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서 보면 0.5점이 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부사 눈이 부시도록 꿈처럼,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부사절, 전조사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9번 부분에서 기억의서는 말의 의미 교체 이전의 형태는 오, 그 다음에 도, 둘 다 맞기 때문에 0.5, 0.5 해서 1점. 그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 주어가 1인칭이다. 다라로 교체되었다. 서술격 조사 뒤 오로 교체되었다. 라고 하면 이것도 1점에서 각각 맞는 형태로. 그래서 오른편에 보면 1111 점수가 이렇게 나오도록 답을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북광과 평안도 정주. 평안도 정주는 고향으로서 그리움을 느낀다. 북과는 외로움과 쓸쓸함이다. 이렇게 하면 1점 1점. 소통 방식에서 보면 말 없이 팔을 짚어 맥을 본다. 그 다음 물어보는 것으로 서로 질문과 대답을 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약간 언어적이다. 물어본다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해서 했는데 4점을 이것도 받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시험에 A형이 더 쉬웠습니다. A형이 더 쉬웠기 때문에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잠시 쉬었다가 11번, 12번부터 해서 계속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예. 여기에서 니언 디귿은 시옷과 같습니다. 이걸 니언으로 해서 소리 결과로 보면 니언인데 여기에 시옷 부분이 있죠. 시옷이 들어가서 시옷 첨가라고 하기도 디귿 첨가라고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처음 첨가될 때는 디귿이 시옷이 첨가되었습니다. 소리로는 시옷이고, 깨 뒤에 이게 바뀌는 부분이 깨 뒤에 입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1차적으로 이 부분에서 깨 다음에 닙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뀌면서 시옷 디귿 발음으로 되면 깻잎 이렇게 되고, 다시 여기에서 뭐냐면 깻잎 이렇게 됩니다. 이건 비음화의 결과이지. 그래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니은인데 첨가되는 부분으로 보면 시옷 디귿 이렇게 첨가가 되었다. 그래서 디귿 니은 첨가 이렇게 보는 게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리 결과로만 보면 니은이다 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어 현상을 보는가, 앞에 있는 이 첨가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는 가, 소리 결과로 보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어느 것 하나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디귿 첨가다라고 했듯이 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제시했는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번, 12번부터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